이 영상은 진짜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베트남 쌀국수의 하나하나를 끝까지 파고드는 아주 진지한 영상입니다. 여러 시제품들로 쉽게 만드는 레시피나 한국식, 야매, 베트남 쌀국수 레시피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베트남식 쌀국수를 내 손으로 완성해보고 싶으신 강한 집념의 소유자만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회뜨는 공대생입니다. 제 지난 쌀국수 영상 댓글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베트남 북부식 쌀국수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레시피를 개선하며 레시피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었고, 유튜브에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은 없다 싶을 정도로 더 친절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바로 보시면 좋고,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지 않은 분들은 카드를 타고 가셔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시피에 들어가기 전에 베트남식 쌀국수를 만듦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2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와 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백종원 아저씨께서 나오신 2%에서 육수의 비법을 많은 양의 고기와 뼈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아낌없이 재료를 쓰는 것, 그것이 맛의 비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어떤 고기, 어떤 뼈를 써야 맛있는 육수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는 양지와 사태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 고기 부위의 수정이 좀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정육점에 가서 국거리로 쓸 거니 양지를 좀 달라고 하면 대부분 양지 머리를 줍니다. 여러분 설렁탕집이나 냉면집에 가서 고기 고명으로 올라오는 다소 퍽퍽한 기름기 없는 부위가 양지 머리인데요. 이게 국물이 잘 뽑혀 나오기 때문에 국거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시키면 그보다는 조금 더 기름진 고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고기도 양지에 속하고, 방금 말씀드린 양지 머리도 양지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양지라고 불리는 부위가 상당히 넓은 개념이고, 양지 안에서도 여러 부위가 나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국거리 양지라고 하면 양지머리나 치마 양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고명으로 고기를 썰어 올렸을 때 지방이 부족한 양지머리의 맛을 결합 조직이 많은 사태의 맛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양지와 사태를 500g씩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더 자주 쓰이는 부위를 말씀드리고 그 맛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부식 쌀국수에서는 사태, 힘줄, 양, 양지, 우족과 같은 소의 거의 모든 부위를 다 쓰지만, 전통적인 하노이식 북부 쌀국수에서는 주로 남이라는 부위를 씁니다. 이 남이라는 부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양지에서 뒷부분을 뺀 것과 같은 부위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남중에서 좀 기름진 부위를 거우 혹은 남거우라고 부르며 쌀국수 육수와 고명에 쓰는데요. 고기 분류 체계에 따라 베트남 안에서도 해당 부위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의 차돌박이와 업진살, 그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원조 베트남 쌀국수에는 양지에서 기름기가 적은 부위이며, 우리나라에서 국거리로 가장 흔히 유통되는 양지 머리 이외에도 양지에서도 기름진 부위들인 차돌박이, 업진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정육점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돌 양지 1kg 주세요. 혹은 양지머리 500g에 차돌박이 혹은 우삼겹 덩어리로 500g 주세요. 한우는 너무 비싸니까 꼭 수입산을 구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기를 구입하시면 한국에서 먹는 퍽퍽한 쌀국수 고명 대신 베트남 현지와 같이 적당히 기름진 고기 고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차돌 양지를 2근 1.2kg 준비했어요. 저희 동네 정육점 기준으로는 100g에 2,000원꼴로 나왔네요. 뼈의 경우 지난 영상에서는 아무 뼈나 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더 풍성한 국물 맛을 위해 여러 뼈를 조합해서 써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사도 뼈의 경우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뼈는 사골, 꼬리 반골, 그리고 잡뼈입니다. 셋을 합쳐서 1kg을 맞췄어요. 쌀국수 국물을 맛있게 만드는 뼈 부위를 추천드리자면 목뼈, 꼬리, 그리고 도가니 셋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쌀국수 육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사골과 기타 잡뼈 이외에 위에 새 뼈들이 자주 쓰입니다. 어떤 뼈를 어떻게 조합해서 쓰냐에 따라 육수의 맛과 질감이 달라지고 개성이 생겨나겠죠. 여러분도 여러 뼈를 조합해서 여러분만의 육수를 한번 구성해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골과 잡뼈와 꼬리 반골을 동량으로 조합해서 쌀국수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빙당입니다. 베트남어는 드엉팬이라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식 쌀국수에는 이 빙당이라는 녀석을 육수에 사용합니다. 빙당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쌀국수 레시피라고 올라온 영상들에서는 이 빙당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나마 제대로 된 베트남식 쌀국수 레시피에서는 빙당을 넣으라고 말하면서 흰색의 빙당을 씁니다. 그렇다면 빙당이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설탕 결정이 그냥 크게 잘한 것입니다. 성분적으로 그냥 덩어리 져 있는 설탕이란 것이죠. 흰색 빙당은 백설탕으로 만들고 황색 빙당은 원당으로 만들거나 거기에 꿀을 좀 섞기도 하고 색소를 소량 타기도 합니다. 어쨌든 쌀국수에 써야 하는 빙당은 원당으로 만든 황색 빙당입니다. 원당 혹은 비정제 설탕의 경우 흰색 설탕보다 단맛은 적고 탄 듯한 특유의 스모키한 향이 있습니다. 쌀국수에 필요한 것은 이 약간은 미묘한 단맛과 이 스모키한 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색 빙당은 국내에서 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는 없죠. 왜? 이 황색 빙당은 마트에서도 흔히 보이는 이 비정제 설탕, 원당과 사실상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빙당 결정을 집에서 길렀습니다. 이 원당을 물에 잔뜩 녹이고 기다리면 이런 결정이 생깁니다. 이런 녀석을 베트남에서는 쌀국수에 넣는데 이걸 결국 뭘로 만들었다고요? 원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면 황색 빙당을 넣는 것과 그냥 원당을 넣는 것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이런 비정제 설탕만 구해주세요. 재료 구입처의 경우 모두 영상 더보기란에 달아 놓았으니 굳이 적어놓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쌀국수 하면 육수부터 만들어야겠죠. 고기와 뼈를 찬물에 담가 피를 빼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국물이 더 밝고 맑게 나옵니다. 찬물에 고기와 뼈를 넣고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물을 교체해주며 6시간 이상 피를 빼주세요. 이전 영상보다 피 빼는 시간을 늘린 이유는 더 맑고 밝은 색의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핏물이 빠지는 동안 국물에 향을 더할 채소와 향신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채소부터 해볼게요. 지난 영상과 비슷하지만 그 양과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파 반쪽, 샬롯 3개, 생강 보이는 정도 크기 되는 하나, 그리고 무 150g 정도 되는 조각 준비해 주시고요. 물을 뺀 채소들을 직화로 불에 태우면서 구워줍니다. 샬롯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익기 때문에 먼저 빼주시면 되는데요. 익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부의 수분이 지글지글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익은 것입니다. 양파나 생강은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생강은 겉에 껍질이 다 그슬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양파도 비슷한 시간 동안 익히시면 됩니다. 너무 익어버리면 양파 층이 다 분리가 되니까요. 그냥 생강 다 익으면 양파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채를 구웠으면 탄 부분들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샬롯의 경우 타버린 겉껍질을 벗겨버리면 되고요. 생강은 칼을 이용해서 긁어주시면 저렇게 탄 껍질이 제거가 됩니다. 너무 깨끗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양파도 비슷하게 칼을 이용해서 탄 부분을 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육수용 채소가 준비가 됩니다. 다음으로 향신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피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시중에 계피가 크게 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겉껍질이란 속껍질. 같은 종의 계피인데 부위가 다른 거예요. 속껍질이 좀 더 가격이 있고 향이 잘 나긴 하는데 어떤 걸 쓰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계피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2개 크기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둘을 한번 섞어 써볼게요. 우선 팬을 불에 올리고 크기가 큰 향신료 있죠? 계피, 팔각, 초과를 먼저 굽습니다. 큰 걸 먼저 넣는 이유는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약불에서 굽다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저렇게 겉부분이 살짝 그슬립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제사 때 쓰는 향 냄새 같은 거 있죠? 스모키한 향이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큰 향신료들이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정향, 고수씨, 후추를 넣고
30초 정도만 빠르게 볶아줍니다.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금방 색이 진해진 게 보이죠? 불에서 내리고 육수망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향신료도 준비가 끝이 납니다. 자, 본격적으로 육수를 뽑아볼게요. 우선 물을 팔팔 끓인 뒤에 뼈를 넣고 15분간 끓여줍니다. 탁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을 따라버리고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다음으로 냄비에 물을 6리터 붓고 비를 뺀 고기, 뼈, 채소, 향신료를 다 넣고 센 불에 올립니다. 그리고 원당 1테이블스푼과 소금 2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깔끔한 육수를 위해 싹 걷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중약불로 바꿔줍니다. 불을 약하게 하면 더 깨끗한 육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간격으로 중간중간 거품을 제거해 주시고 물이 너무 많이 쫄아들었으면 물 보충도 해주세요. 물의 목표는 다 끓이고 나서 결과물로 4리터의 육수를 얻는 것입니다. 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물 보충은 필수예요. 1시간 정도 끓이고 나면 양파와 샬롯이 상당히 흐물흐물해지는데요. 이 녀석들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거품을 떠내다가 이런 양파와 샬롯이 부서져서 육수를 망칠 수 있으니 미리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2시간이 지나서 육수가 얼추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피시소스 1테이블스푼과 MSG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고기는 따로 건져서 식혀놓고 뼈는 제거한 뒤에 육수만 담아 재보겠습니다. 육수를 보면 기름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기름이 있어야 북부식 원조 쌀국수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또 너무 과하게 있으면 느끼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육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른 용기를 놓고 우선 육수의 반 정도는 그냥 부어줍니다. 그럼 육수의 윗부분이 내려가면서 기름기 있는 부분들이 일단 반 정도 들어가겠죠. 이때 나머지 반은 면보 등에 한번 걸러서 부어줍니다. 그러면 적당한 기름기만 남기면서 육수의 찌꺼기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부유물이 걸러지고 노란 기름 걸러진 거 보이죠? 제 작은 노하우입니다. 육수의 양을 한번 재보니까요, 중간중간 물 보충을 해주었는데도 3.4리터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네요. 4리터가 되도록 그냥 물을 넣어서 맞춰주겠습니다. 혹시 육수가 4리터보다 많이 나오신 분들은 결과물이 4리터에서 4.5리터 사이에 있으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끓여서 물을 날려주세요. 4리터를 맞추신 뒤에 간을 보시고 소금을 넣어서 조절해주세요. 살짝 짜게 느껴지는 간이 면을 물에 삶아 넣었을 때 잘 맞습니다. 자꾸 쌀국수를 해 드시다 보면 똑같이 해도 고기나 뼈의 상태, 미세한 불 조절에 따라 최종 육수의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맛이 약하다 싶으면 평소보다 피시소스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맛이 잘 뽑혀 나왔다 싶으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쓴 원당, 소금, 피시소스, MSG의 양은 1테이블스푼, 2.5테이블스푼, 1테이블스푼, 2분의 1테이블스푼 이렇게 되네요. 보관을 하실 때는 육수를 1인분 500ml로 잡고 계량해서 밀폐 용기에 넣은 뒤에 그 안에 고기를 원하는 크기로 잘라놓고 냉장 보관 혹은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은 3일까지 괜찮고 냉동 보관은 2주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쌀국수 면과 고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쌀국수 면은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불려주세요. 그리고 쪽파, 고수, 베트남 고추, 라임을 준비합니다. 보이는 양이 4인분 기준입니다. 쪽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고추는 1인분 기준으로 1개씩만 있으면 되고 라임 하나는 8인분이 되니까요. 4인분 기준으로는 라임 반 개만 있으면 됩니다. 라임 반 개는 다음처럼 4등분 해주시고 베트남 고추는 어슷썰기를 해줍니다. 쪽파는 밑둥을 잘라주고 초록색과 흰색의 경계가 되는 부분쯤에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라낸 흰색 아랫부분은 다음처럼 칼을 넣어서 반으로 잘라주시고 초록색 부분은 다음처럼 잘게 썰어주시는데 너무 고르게 썰어주시지 마시고 조금 불규칙하게 썰어주시면 더 베트남에서 먹는 그 비주얼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써는 간격을 조금씩 바꿔가며 썰어줍니다. 다음에 고수도 잎부분을 위주로 썰어주신 다음에 잘게 더 썰어주시고요. 다음으로 고기 고명을 준비해 보는데요. 고기는 최대한 얇게 잘라줍니다. 고기를 미리 냉장고에서 차갑게 해놓아야 예쁘게 잘 썰 수 있어요. 이때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생 우둔살입니다.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면 타이, 찐, 타이찐으로 고기를 고를 수가 있는데 찐이 우리가 육수 낼 때 썼던 그 익힌 고기를 이야기하고 타이가 이런 생고기를 뜻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은 둘 모두를 고명으로 쓰는
타이찐이 되겠네요. 이 우둔살도 얇게 점여주세요. 이걸 어떻게 먹는지는 바로 뒤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길고 긴 여정의 끝이 보이네요. 쌀국수를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육수를 담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이때 팁! 우리가 육수를 1인분 500ml로 정확히 계량해 놓았는데 이렇게 끓이면 육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수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물을 미리 추가로 넣어놓고 끓여주세요. 냄비에 물과 육수가 끓고 있으면 물에 불려넣은 쌀국수 면을 넣습니다. 한 10초 정도면 금방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삶아진 면은 물기를 잘 빼고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썰어놓은 고기, 익은 고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고기도 올릴 건데 보통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는 이걸 육수에 넣고 살짝 데쳐서 넣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쓰는 그 쌀국수 육수의 양은 엄청나지만 집에서는 그 양이 적잖아요. 똑같이 생고기를 육수에 담가서 익혀버리면 육수가 금방 탁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방금 면을 익힌 물에 넣고 잠깐만 담가서 살짝 데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육수를 더럽히지 않고도 생고기 고명을 적당히 익힐 수 있습니다. 생고기 고명도 살짝 익혀서 올렸으면 쪽파와 고수를 듬뿍 올리고 그 위에 팔팔 끓는 육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육수를 부은 뒤에 그 위에 후추만 살짝 뿌려주면 베트남 북부식 하노이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쌀국수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때는 라임즙을 짜서 넣는데요. 저는 아는 맛이니까 라임즙을 바로 넣지만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국물 맛을 먼저 보고 라임즙을 조금씩 넣어가며 입맛에 맞게 맞추세요. 그리고 베트남 고추를 넣는데 이게 좀만 넣어도 확 매워지니까 3-4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추를 국물에 넣고 헹군 다음에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맛을 한국에서 찾지 못한 저는 불쌍하게 이 고생을 하며 쌀국수를 집에서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면 밖에서 먹는 쌀국수가 별로 땡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해요. 자, 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베트남식 쌀국수 퍼의 원형인 북부식 쌀국수 말고도 여러 쌀국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할 수준이 될 때 올리기 때문에 조금 업로드가 더디긴 하지만 태국식 쌀국수, 베트남 남부식 쌀국수, 베트남 중부식 쌀국수, 볶음 쌀국수 등 많은 레시피를 업로드할 계획 중에 있으니 구독해두시면 언젠가 결실을 얻을 날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다음 쌀국수는 한국에서 파는 곳이 없는 우렁이 쌀국수입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쌀국수 이외에도 진짜 현지식 분짜, 또명꿍, 빠에어 같은 레시피와 제 채널 명답게 생선을 이용한 많은 요리들도 올라오니까 심심할 때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 뜨는 공대생이었습니다.